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오늘도 멤버분께서 질문이 있으셔서 질문을 읽고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로 제 채널은 멤버 가입을 하신 분만 멤버 게시판에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멤버분의 질문을 읽어보고 리뷰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유학고수님. 저는 현재 군복무를 마치고 3학년 1학기 올라가는 학부생입니다. 현재 기계공학부 전공 중이고 학교는 대한민국에서 공대 기준 5등 안에 드는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연구력의 한국의 학벌은 큰 메리트가 없다고 고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을 알고 겸손한 자세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교에 학부연구생으로 인턴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원하는 연구 핏과 연구 경험을 쌓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수님들과 면담을 한 결과 나노기술과 광공학 및 센서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의 연구실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적당히 눈치를 보아하니 제가 열정 있는 모습과 연구원 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4학년 때쯤 연구에 같이 참여하여 졸업할 때쯤 논문에 제 이름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여하게 될 팀은 아마 반도체 센서 쪽일 것 같으며 우리 연구실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술지에 관련 분야 논문도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연구에 열심히 참여한다면 마찬가지로 저도 영문으로 된 논문의 저자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으며 이는 제가 유학을 가는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센서 분야가 미국에서 산업적인 수요가 많거나 연구가 활발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수님께서 미국의 연구는 고부가가치의 원천 기술을 창조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부가가치가 낮은 기술은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고 평소에 하셨습니다. 이때 제가 센서 쪽 연구를 하게 된다면 미국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될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바이오 센서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혹여나 제가 센서 관련 연구를 하고 박사를 졸업했을 때 미국에서 센서 쪽만 취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미국의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유명한 오로 시작하는 회사에서 새로운 동영상을 올렸는데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인간과 의사소통하며 자유자재로 행동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컴퓨터 비전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마찬가지로 제가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사실 저도 지금 컴퓨터 비전 랩실에 갈지 센서 랩실에 갈지 고민을 하던 와중 그래도 제 이력서를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을 것 같은 곳으로 갔는데요. 결과적으로 센서 관련 연구를 마치고 난 뒤 관련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로보틱스 회사에 취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로봇에게 촉각 센서를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센서에서 나온 신호를 처리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으나 미국 현지 산업에서 일하고 계신 고수님의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3학년이 됨에 따라 어떠한 연구를 할지가 제 앞으로의 커리어에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수님의 깊은 조언을 참고하여 제 삶에 도움이 되게 활용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반도체 기술에 뭐가 더 중요한 기술이고 안 중요한 기술인지 알려드릴게요. 이것을 알아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반도체 기술 순위에 대해서 좀 랭킹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야 반도체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뭐가 더 중요한지 보는 눈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랭킹을 나누는 관점은 뭐냐면 어떤 게 부가가치가 높느냐예요. 즉 연구개발 비용에 투자해서 연구 후에 효과를 보는 인풋 대비 아웃풋의 비율입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부가가치가 뭐가 더 높으냐는 거예요. 그걸 관점으로 제가 랭킹을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두 번째는 센서 반도체입니다. 세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네 번째는 용량 싸움하는 잡다구리 반도체인 디스플레이 화소나 배터리 용량 반도체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중요한 순서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중요한 건 한국이 잘하는 것은 하위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의 밑바닥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인데 한국의 국뽕 언론이 이것을 대단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한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첫 번째를 보는 눈이 전혀 없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반도체가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 칩이 뭔가 사람의 두뇌처럼 판단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되는 것처럼 판단을 내리는 기능을 주로 하는 게 시스템 반도체예요. 두 번째 센서는 눈, 코, 피부처럼 외부 자극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메모리 반도체는 뭐냐면 데이터 저장하는 반도체입니다. 네 번째는 픽셀 고화질 싸움하는 디스플레이는 매우 저질 기술입니다.
또한 배터리 용량과 가격 경쟁하는 배터리 기술은 매우 저질 기술입니다. 뭔가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용량이 중요한 반도체예요. 한국이 잘하는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말한 메모리, 디스플레이, 배터리는 용량 경쟁입니다. 아주 싸구려 노동집약적인 기술입니다. 뭐 예를 들면 메모리 같은 경우는 봐요. 손톱만한 컴퓨터 칩에 1TB 정도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대만이나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자가 어느 날 나타나서 똑같은 손톱만한 사이즈인데 2TB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가격이 같으면 시장에 내놓는 순간 그냥 그 경쟁자가 시장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 바닥에서는 용량과 가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격 대비 용량이 싼 게 나오면 그냥 시장을 먹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용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메모리가 대표적인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지금 100인치 디스플레이의 TV가 뭐 예를 들면 50만 원인데 그렇게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같은 가격에 중국의 디스플레이 경쟁자가 200인치 TV를 내놓으면서 가격이 같으면 그냥 내놓는 순간 게임 셋이에요. 혹은 사이즈가 같다고 쳐봐요. 100인치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화소가 1제곱인치에 뭐 예를 들면 1000화소를 넣을 수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경쟁자가 뭐 1제곱인치에 1000화소가 아니라 2000화소를 넣는다. 그럼 그냥 그 경쟁자가 나타나면 그냥 그 시장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더 선명하니깐요. 그래서 용량이 정말 중요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반도체들은 늘 무한 경쟁에서 야근하면서 박봉을 받는 고된 업무에 시달립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배터리예요. 예를 들면 손바닥만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는데 충전 배터리라고 합시다. 시간당 1000mAh의 그런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중국이나 대만에서 경쟁자가 똑같은 가격의 저장 용량은 2000mAh의 배터리. 같은 그런 제품을 내놓으면 그냥 그 시장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용량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런 용량이 중요한 반도체를 저는 하나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메모리,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디스플레이, 배터리 이렇게 모두 다 용량이 중요한 반도체라고 할게요. 또 뭐 비슷한 걸로 뭐 태양열로 전기 에너지 만드는 솔라 패널 같은 것도 있겠죠. 똑같은 단위 면적에 얼마만큼의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뭐. 그것도 저는 용량이 중요한 반도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용량이 중요한 반도체 특징이 뭐냐면 그 기능은 변하지 않아요. 과거의 제품이랑 신제품이랑 기능은 똑같아요. 근데 단위 면적당 얼마만큼의 더 많은 뭐 데이터를 넣든지 화소를 넣든지 뭐 그런 아니면 뭐 전기를 저장하든지 이런 용량이 중요한 반도체예요. 그래서 그거를 싹다그리 같은 카테고리를 다 넣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판단이 중요한 반도체랑 용량이 중요한 반도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판단이 중요한 반도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CPU나 GPU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도 고부가 가치에서 저부가 가치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시스템 반도체에서 최상위 고부가 가치는 미국이 다 먹었어요.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 컴퓨터나 클라우드 컴퓨터용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다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핫한 게 인공지능 칩이죠. 미국 거예요. 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그런 AI 시스템이라든가 GPU, CPU는 다 미국이 먹었어요. 그 다음 시스템 반도체의 최고봉인 GPU, CPU는 미국이 다 먹고 그 아래 시스템 반도체에 분류되지만 비급인 두 번째 기술이 있는데 그게 센서 기술입니다. 그래서 크게 AI 칩, 그 다음에 GPU, CPU, 센서 이 네 가지를 크게 저는 시스템 반도체로 보는데 즉 판단을 내리는 반도체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최고봉인 AI 시스템 관련해서는 미국이 다 먹었어요. 그게 가장 부가가치가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거보다 더 부가가 제일 높은 거는 바이오 AI라고 해서
결국에는 인간의 뇌에 삽입하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뇌와 융합돼서 우리가 지성이 더 발달된 지성으로 어떤 추가적인 지능으로 사용되는 어떤 그런 용도인데 사실 이건 아직 상용화되는 많이 좀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현실 세계에 드러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제가 아직 언급을 하지 않을게요. 일단 바이오 인공지능이 최고인데 그건 이제 나중에 온다고 치고 일단 현재 마켓에서 나와 있는 기술 중에서는 시스템 반도체는 인공지능이 현재 마켓에서 최고봉이죠. 인공지능의 원천 기술은 바로 GPU 기술입니다. GPU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게임이라든가 각종 엔터테인먼트, 가상현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뜨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뜨는 이유는 여러분들 게임은 많이 하고 뭐 VR 기기 많이 쓰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공지능의 데이터 프로세싱, 데이터 컬렉션을 할 때의 GPU가 가지고 있는 병렬 연산 기능 때문에 즉 GPU 안에는 굉장히 많은 수백콕 수천 개의 그런 그래픽 처리 코어들이 있어요. 이거를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그리고 처리하는 프로세싱 코어로 사용하면은 인공지능적인 지능을 나타내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많은 데이터들을 빠르게 스캔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에 가장 적합한 게 GPU예요. 그래서 GPU는 머신러닝, 즉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스캔하는데 아주 특화된 장치로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GPU가 굉장히 부가가 제일 높죠. 자, 그 다음에 CPU는 당연히 전통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았죠.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나 뭐 스마트폰, 각종 전자제품의 판단한 두뇌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당연히 높죠. 그래서요, 인공지능, GPU, CPU 시장은 거의 미국이 다 독점하듯이 먹고 있어요. 제일 부가가치 높은 알짜배기를 미국이 다 먹었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미국은 고부가 가치인 분야에만 엔지니어들을 혹은 연구 리소스를 몰빵해서 거기서 거기를 꽉 잡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센서는요. 시스템 반도체에 속하긴 하지만 앞서 말한 인공지능이나 GPU 기술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요. 하지만 용량이 중요한 반도체보다는 고부가 가치죠. 그래서 요런 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중부가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센서 기술은 최고의 기술이 아닙니다. B급의 기술입니다. 절대 A급이 아닙니다. 요런 거는 미국이 애매하게 발을 담고 있어요. 완전 올인하지 않고 이 부분에는 그냥 살짝만 터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부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시장은 미국 아닌 국가에서 많이 노리고 있죠. 그래서 주로 유럽이죠. 유럽 그중에서 특히 독일이 이쪽으로 좀 강해요. 그래서 유럽이랑 일본이 중부가 같이 센서 시장을 많이 선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미국이 선점하는 인공지능이나 CPU, GPU 시장에서는 절대로 미국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B급이라고 생각해서 애매하게 하는 B급 시장을 독일과 일본이 박사들 몰빵하면서 먹고 있는 게 센서 반도체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기술의 제일 밑바닥이 용량이 중요한 반도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메모리나 디스플레이 뭐 배터리나 솔라 패널 뭐 이런 쪽은 주로 아시아가 많이 먹고 있어요. 대만, 한국, 중국 등의 이세 나라가 이쪽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일본도 있었어요. 한국 국뽕 언론들은 한국 반도체가 일본을 꺾은 것처럼 묘사하지만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일본이 아시아 반도체 패권을 빼앗긴 것은 한때 일본이 1980년대에 전 세계 경제 2위가 되면서 기고만장해 져서 미국의 기술 패권에 도전했다가 미국의 견제를 당해서 몰락의 길을 걸었던 게 팩트입니다. 이것을 한국 국뽕 미디어들이 마치 한국이 잘해서 일본을 제친 것처럼 극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매우 사실이 아닌 시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한국 미디어의 국뽕을 보면 세계를 보는 시선을 잃어버린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다시 센서 기술 같은 비급 기술이나 용량 반도체 같은 C급 기술에 대해 말해보자면 왜 그들이 비급 C급 기술이고 A급 기술이 아니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엔지니어가 투입된 시간, 투자한 시간 대비 돈을 벌어들이는 그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인풋 대 아웃풋 레시오가 작아요. 그래서 저 부가가치이기 때문에 미국은 저 부가가치 이쪽으로 손 털었어요. 손 털고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많이 나왔고 아직 조금 하고 있는 분야가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방과 관련된 그런 쪽에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가지고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메이저 마켓은 다 아시아에서 생산을 의뢰를 하고 아시아에서 그냥 싸게 사 오면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중요한 반도체는 사실 저 부가가치예요. 그래서 주로 아시아의 중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그쪽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있는 분야죠. 그래서 근데 한국의 반도체 시장이 대부분이 용량이 중요한 반도체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센서 반도체 시장도 많이 선점하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그 위에 뭐 CPU, GPU, 인공지능 칩들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상태죠. 뭐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계시다 보면은 자꾸 용량이 중요한 반도체 쪽에 관심이 가요. 왜냐면 주변에 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만약 그 분야를 미국에서 하신다면 미국에서는 이미 손톱으로 나가버린 분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게 핫한 분야가 아니고 많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하는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막 괜찮다는 소리를 듣고 그걸 미국에서 하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만약에 반도체를 하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굉장히 고부가 가치, 즉 인공지능 칩, GPU, CPU 관련 기술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유럽이나 일본에 계신다면 아마 센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비가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유럽이나 일본이 좀 먹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와 랭킹은 좀 말씀드렸습니다. 센서 반도체는 한국 입장에서는 첨단 기술입니다. 메모리보다는 첨단 기술이지만 미국의 인공지능 반도체보다는 비급 기술입니다. 이쪽으로 정말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정말 고부가 진정한 고부가 가치를 하려면 미국에 오셔야 돼요. 미국에서 인공지능 칩 하셔야 합니다. 센서는 비급인 이유가 님의 몸을 보면 뇌가 중요하고 귀나 눈은 그것보다 덜 중요합니다. 뇌가 제일 중요합니다. 뇌가 망가지면 인간은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한쪽 귀나 한쪽 눈이 보이면 생활은 할 수 있어요. 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칩, 그리고 GPU, CPU, 그런 쪽으로 접근하셔야 정말 고부가 가치 시스템 반도체 연구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궁극의 끝판왕은 바이오, 인공지능이에요. 결국엔 인간은 뇌에 칩을 넣어서 인간의 지능을 확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반도체는 정말 최고봉. 이제 엄청난 고부가 아시죠? 근데 미국에 실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느 쪽으로 갈지 되게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일단 센서를 좀 하셨기 때문에 아마 사람이 하던 거 계속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을 거예요. 뭐 대충 키워드를 봤을 때 아마 뭐 광학 센서나 카메라 비전 같은 뭐 그런 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쪽은 비급 기술이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뇌의 알고리즘인 GPU 기술을 연구해야 제대로 이어.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꾸 그런 원천 기술이 없으니까 센서 자체만 집착하게 됩니다. 역시 제대로 하려면 사실 한국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한국을 일단 벗어나셔야죠. 왜냐면 한국은 한국이 할 수 있는 반도체에만 다 포커스가 돼 있어요. 한국이 카메라도 만들고 센서도 좀 만드니까 자꾸 카메라 비전이 인공지능인 것처럼 교묘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센서 기술이 인공지능인 것처럼 뉴스에서나 교수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죠. 그것은 인공지능의 입력값이 되는 데이터를 주는 감지장치일 뿐입니다. 대학들이 다 뭐 메모리 아니면 디스플레이 뭐 배터리, 솔라 패널 막 이런 쪽이나 카메라 센서나 광학 센서 연구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한국이 하는 것은 B급이나 C급의 반도체예요. 그래서 과거에 만들어 놓은 디자인에서 큰 개선이 없어요. 한국이 하는 반도체는 단위 면적당 그런 소자 직접도를 높임으로써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구조인데요. 메모리나 디스플레이 배터리는 용량 경쟁이고 센서 또한 정밀도 경쟁이죠. 결국 다 무한 경쟁에 휘몰리는 아이템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반도체 하면 야근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노동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동력이 중요한 반도체 시장에 몸을 담고 계시면 야근이랑 주말 근무, 박봉 이거를 피해 가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죠. 그리고 창조적으로 뭔가 일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과거에 만들었던 제품에서 신제품이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과거 했던 그런 중노동을 반복해서 하면서 소자의 집적도나 센서의 측정 정밀도를 늘려나가는 게 주 업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대학원 이런 데 계시면 사실 대학원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뭔가 꿈을 펼치기가 힘들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용량이 중요한 한국 반도체는 말 그대로 용량 경쟁이에요. 한국의 반도체 센서 또한 딱히 획기적인 기술이 없이 센싱 정확도나 센싱 해상도 경쟁으로 가게 됩니다. 경쟁사랑 계속 똑같은 기술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용량 느리기나 센싱 해상도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노동 집약적인 그 산업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대학원에서 센서 기술 쪽으로 공부하시고 한국에서 센서 업계에 뛰어들면 정말 많이 실망하실 거예요. 미국에서 센서를 하시고 미국 반도체 업계에 있어도 괴로울 것입니다. 동료들이 인공지능 쪽에서 돈 엄청 벌고 잘 나가는 것을 미국에서 옆에서 보고 있으면 더 배 아프실 수 있습니다. 아마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쪽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말 안 했던 몸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냥 뭐 새로운 아이디어도 없이 뭐 창조적인 생각도 없이 늘 그냥 노가다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그 용량이나 센서 해상도 늘려서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그냥 용 쓰는 뭐 그런 작업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 반도체를 계속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 반도체 쪽으로 박사를 하려고 계획 중이신 분들은 미국을 건너오셔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고부가 가치를 해야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인공지능 칩 GPU, CPU,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양자 컴퓨터 시대이고 그 다음은 양자 컴퓨터와 인간의 뇌가 연결되는 시대가 펼쳐집니다. 센서 이런 거는 잡다구리 기술입니다. 메모리 이런 거는 밑바닥 기술입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결국에는 궁극적인 고부가가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구독자분께서는 센서를 계속 하고 싶다면 유럽이나 일본으로 가셔서 맴스 센서 반도체 쪽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B급 기술이다 이거예요. 센서는 사실 중부가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 고부가가치로 올라오시려면 미국으로 건너오셔야 되고 미국에서 정말 그런 탑 인재가 되시려면 시스템 반도체 최고봉 쪽으로 계속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센서 좀 하던 거에서 그 가닥으로 좀 미국에서 좀 고부가치? 산업 쪽으로 좀 더 돌려보세요.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 경력 가지고 뭔가 하실 수 있으니까 더 부가가치가 있는 쪽으로 가보시길 바래요. 센서가 인생의 종착역이 된다면 한국의 국뽕 언론에 너무 당하신 거죠. 미국의 논문을 좀 더 읽어보시고요. 미국은 인공지능 GPU 기술이 제일 핫하죠. 그리고 바이오 인공지능과 양자인공지능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좀 큰 욕심이 있으시다. 정말 인생 멀리 내다보고 정말 하이레벨의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바이오 인공지능 쪽으로 해보세요.
뭐 근데 어쨌든 일단 미국에 건너오실 계획이라면 좀 더 고부가 가치로 반도체를 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큰 꿈을 가지고 미국에서 교수하거나 아니면 교수는 안 할 거라 하더라도 멀리 내다보시는, 그리고 연구비를 좀 유리하게 타내고 싶으신 분들은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뇌와 시스템, 반도체를 결합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 그게 최고의 기술이에요. 그게 빙고예요. 아시겠죠? 그쪽으로 좀 나가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종교 얘기를 꼭 한번 해야 합니다. 엔지니어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에 너무 무지해서요. 갑자기 이런 과학 얘기하다가 종교 얘기하면 항상 뜬금없이 하실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즉 인간의 뇌와 양자 컴퓨터가 결합하는 시스템. 이게 왜 굉장히 크리틱한 기술이냐 하면은 이게 인간의 생명을 깊이 건드리면서 결국에 종교와 철학을 깊이 건드리는 분야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미국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나오는 내용들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챕터인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참고로 성경의 첫 챕터인 창세기에는 우리의 인간의 시작에 대해 나왔죠. 인간 창조에 대해 나와 있죠. 그리고 성경의 끝에부터에는 이 요한계시록에는 세상 끝에 대해 나와 있어요. 인류의 종말에 대해 나와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이 세상 끝날이 다가오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악마의 화신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서 자신 즉 악마의 화신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마와 손에 표식을 주고 그 표식을 받지 않는 자들을 힘들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악마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삶의 고난을 고통을 준다고 적혀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경을 순수하게 믿는 많은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세상 끝날이 다가와서 그런 악마가 이 세상에 나타나면 정말 자신을 따르는 그 자들에게 표식을 준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표식을 주는 대가로 그 악마를 경배하고 자신들의 신인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그렇게 악마가 권유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시대가 오면 절대 받으면 안 된다라고 신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손과 이마에 전자칩을 주는 행위를 미국 크리스천들은 매우 악마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과 이마에 전자칩을 주는 반도체 기술 쪽에는 크리스천들이 별로 없고 무신론자들이나 사탄 숭배자들이나 기독교를 안 믿는 외국인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그 이마에 넣는 그런 인공지능 칩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 생체 전자칩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손에 받는 전자칩이 있어요. 손에 받는 전자칩이 있고 뇌에 받는 전자칩이 있어요. 근데 뇌에 받는 전자칩은 인간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확장하는 게 주요 목표고 인공지능과 뇌의 연결이죠. GPU와 뇌의 연결로 시작되겠지만 결국 양자인공지능과 뇌가 연결되어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겠죠. 손에 받는 전자칩은 매매하는 게 주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세상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세상 끝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마에 받는 그런 인공지능 바이오 칩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손에 신용카드나 신분증을 대신하는 그런 생체 전자칩이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 종교계에서는 굉장한 갈등이 있고 굉장히 긴장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크리스천이 아니신 분들은 이 긴박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미국 기독교계에는 굉장히 심각한 어떤 긴박함이 있어요. 그거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 기독교인들은 세상 마지막 시대가 오고 있고 뇌에 받는 인공지능 칩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짐승의 표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른다고 긴박함이 있어요. 황당한 것은 한국의 개신교를 전해준 세력들이 다 미국 선교사들인데 정작 한국 개신교계에서는
이러한 미국 개신교계의 종말론에 대한 관심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싸잡아서 이단이라고 욕하고 있어요. 황당한 게 뭐냐면 한국의 개신교를 전해준 세력이 다 미국의 청교도의 후예들인데 청교도의 후예들은 성경에 적힌 내용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개신교인들은 이 세상이 성경에 적힌 내용에 가까워 가고 있기 때문에 적힌 내용 그대로 예수님 오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국의 개신교계에서는 미국 기독교가 이단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미국 개신교의 움직임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말하면서 신사도 운동은 이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한국 개신교입니다. 한국 개신교 세력들은 왜 이런 성경에 적힌 내용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왜 부정하냐면 교회의 평안과 번영과 큰 건물 확장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고 이 세대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의 때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즉 생체 전자칩 같은 거요. 뇌에 받는 인공지능 칩 같은 것을 님이 만약에 미국에서 전공하시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건국 세력인 기독교 세력들과 굉장히 강력한 갈등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생체 전자칩이 미국에서 개발은 되지만 그걸 상용화를 미국에서는 못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왜냐면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크리스천들이 주되어 세운 나라라서요. 기독교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이만한 손에 전자칩을 받아야 되는 어떤 시대가 오면은 엄청난 저항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상용화, 첫 상용화는 할 수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디 갈까? 어디 가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국민들을 통제하기 쉬운 그런 어떤 아직도 왕권이 살아있는 나라라든가 아니면 공산국가라든가 뭐 이런 독재라든가 어떤 그런 정치가 어떤 강압적인 정치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국가에서 상용화가 가장 처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은 미국에서 될 것 같지만 상용화는 미국에서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생체 전자칩의 테스트 베드가 한국이 되려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혹시 생체 전자칩의 움직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만약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신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그런 거에 테스트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저항하셔야 돼요. 왜 저항을 해야 되냐면 왜 저항해야 되냐면 이거는 결국에 생체 전자칩은요. 인간이 편안하려고 즉 당신들이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 재벌들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통치자가 아니시라고 생각하신다면 웬만하면 저항하는 게 좋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계속 질문을 답변 드리면 그래서 미국에 오셔서 바이오 인공지능 칩은 최고의 기술이기는 하나 이러한 종교적 고민을 하셔야 하는 기술입니다. 개신교인인 저는 절대 안 하는 기술이 바이오 인공지능 칩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사과정 때 생체삽입 전자칩 기술, 인공지능 기술, 슈퍼컴퓨터 기술 이러한 첨단 기술을 모두 배워놓고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냥 평범한 컴퓨터 연구합니다. 저는 세상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바이오 생체 전자칩이 좋지만 논란이 되는 기술이고 생체 인공지능이 아니라 단순한 생체 센서를 해도 똑같아요. 신용카드 칩을 손등에 넣는다고 하면 이것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라고 말한 것에 매우 가까운 기술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최고봉은 결국엔 뇌에 삽입하는 전자칩 쪽은 뇌에 들어감으로 아주 부가가치 높은 산업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와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하지만 이런 것들을 원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1억 주고 전 세계 책망권 뇌에 스캔해서 전자칩 형태로 집어 넣을 수 있다고 광고하면 넣을 사람 줄 섰습니다.
그래서 국제 자본가들이 이게 엄청나게 돈이 되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이 혹시 신앙생활 하신다, 크리스찬이시다 하면은 크리스찬의 어떤 관점에서, 본인의 신앙의 관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이 기술은 분명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빅브라더가 탄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빅브라더가 만약에 이생체 전자칩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탄생한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어떤 아주 위험한 디스토피아가 펼쳐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돈 앞에서 본인의 신앙을 어떻게 하실지 고민해야 합니다. 막 엄청난 부 앞에서 이 돈다발 앞에서 고민이 됩니다. 본인의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 다가온 세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리스천이 아니시나 하더라도 이 심각하게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지만 막대한 돈을 벌 기회인데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소프트웨어예요. 결국 하드웨어를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결국 지배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최고봉이에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 최고봉이다, 뭐 바이오 인공지능이 최고입니다, 뭐 결국엔 말하지만 결국 그거보다 최고봉에 있는 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 시스템을 만들고 인퍼링을 할 수 있는 그 모델링을 만들 수 있는 그 사람이 최고봉에 서 있는 거예요. 가장 이먹이 서술의 가장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하는 이 영상에서 모든 거에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이오 인공지능, 즉 생체 전자칩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알고리즘 코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먹이 사슬의 끝에 서 있어서 엄청난 연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매우 악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